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차 아동안전위원회 국민회의 발제를 맡은 아동안전위원회 파트너 김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투표권 왜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나,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다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투표권과 선거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만 18세 선거권 운동을 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운동을 했던 제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8세 선거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다 보니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했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과 함께 처리되다 보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진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투표권과 선거권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권은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권리인 공직선거권입니다. 투표권은 선거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투표권 등이 투표권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9세에게만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투표권의 연령 제한을 18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 넓은 개념인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선거권은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래전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과 소수귀족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던 1832년 영국에서 프랑스 7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의 선거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인구 5%의 귀족과 젠트리, 즉 토지 소유자, 중산계급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성 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이는 훗날 차티스트 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영국의 노동자들은 재산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며 차티스트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제2차 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1867년에 인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870년에는 미국에서 흑인이 최초로 선거에 참여했으며 1893년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시기는 다르지만 왕, 귀족, 토지 소유자, 남성 노동자, 흑인, 여성 순으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선거권을 인정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1920년에서 4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선거권이 생긴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여성이 선거권이 인정된 후 발생한 변화를 통해서 왜 선거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일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1970년에 미국 슐츠 대 휘튼 글라스사 사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동등한 노동에 대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주들이 여성에게 다른 직함을 주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여성들이 신용카드를 갖기 위해서는 남편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남편의 서명 없이도 여성들이 신용카드를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자신의 재정에 대해서 더 큰 통제권을 갖게 해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후에 가장 빨리 생긴 변화는 여성의 시민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외국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은 국적 입탈법에 따라 시민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었는데요.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고 나서 2년 뒤인 1922년에 국적 이탈법이 폐지되어 외국인과 결혼하고도 자신의 시민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되어 생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임신에 의한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된 것,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로 인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부부 사이의 강간이 범죄로 인정되어 강간죄의 배우자 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 등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생긴 변화들은 현재의 관점에선 당연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를 투쟁을 통해 쟁취했고 선거권이 보장되고 나서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은 최종적인 권리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 선거권을 확대해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확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1947년 광복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만 23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0총선거에서는 유엔 한국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당시 성년의 나이였던 만 20세 이상으로 선거권 나이를 일치시켰으며 2005년에는 만 19세, 2020년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에 속합니다. 가장 선거 연령이 낮은 국가는 이란인데 이란은 만 15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이 16세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의 일부주, 뉴질랜드의 일부주, 스위스의 일부주, 슬로베니아는 원칙적으로는 18세이지만 고용된 경우에 16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브라질에서는 14세 이상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6세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크나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투쟁했고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소중한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만 18세 선거권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활동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청소년 선거권 찬반 투표도 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랬던 것 같진 않습니다. 만난 사람들 중에 80% 정도는 이런 거 왜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았고 이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학생이 공부나 해라, 너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 같은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2 헌마 287에 따르면 선거권 행사는 일정 수준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정치적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이 정치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선거권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금치산자,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선거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된 자,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입니다. 또한 50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제에 부역한 자도 선거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현재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불리는 금치산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치산자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는데
2013년에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청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면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금치산 제도에서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의 선거권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 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성년 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고 유권 해석하며 이번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는데요.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와 아동, 청소년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범죄자들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리 공동체의 선을 위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물론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은 민주시민 교육도 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거에 참여하는 등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청소년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앞서 보신 선거권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계층, 성별, 인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실시한 선거부터 연령 제한이 있는 보통 평등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권을 확대해온 기준은 오로지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동과 청소년은 언젠가 선거권을 가질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거권에 대하여 나이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선거권 확대를 위한 대안과 비판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은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16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직 취임, 공립학교 입학, 여권 취득, 국영은행 대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16세 미만은 선택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 12세도, 만 14세도 원칙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선거를 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연령 제한과 관계없이 본인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주도했던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도 했었는데요. 선거인 명부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장부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인 명부의 사진입니다. 보통 선거인 명부는 이러한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 가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이름이 적힌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는데요. 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는 의미, 즉 선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을 한 상태라면 선거권을 부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현행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위스의 교육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그것인데요.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미 추상적인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 인지의 질적 변화가 아니라 단지 지적 체계의 정교함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1에서 15세 사이에 이상의 사람은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과 인지와 사고의 측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발달 심리학에서도 14세부터는 본인이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도 인간의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이 대략 11에서 12세에 이미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지능력, 판단능력, 도덕성, 자율성은 지금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대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사회계에서는 심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선거 연령 인하,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선거권 확대가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정치적인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장과 근거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되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상은 정치의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우리 사회의 일종의 격언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뿐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활의 모든 영역이 정치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교원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선거권 확대가 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여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을 때 생기는 공익이 우리 사회에 생길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권 확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함으로 이는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볼 때 20대 득표율을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약 8%이고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모두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동과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20대도 특정 정당에 완전히 기울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을 때 범진보 후보였던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약 60%, 범보수 후보였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약 40%로 젊은 층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대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연령을 하향했을 때 어떠한 정당에게도 유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젊은 층 선거율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어서 무조건 진보 정당에 유리하고 보수 정당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논리와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 청소년의회와 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런 곳에서 활동하며 사회와 정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개선할 점이 있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도 학교에서 이미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태어난 시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도로 민주화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태어날 때부터 체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학생회장 선거나 학급회장 선거, 청소년의회 의원 선거 등 이미 선거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쉬워져서 누구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침착하지도 조화롭지도 돼서 정치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구조가 무너집니다. 투표권을 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1910년대 영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을 그린 영화 서프러제트는 이러한 남성 정치인의 연설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혐오 발언에 불과한 것이 당시에는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여성과 흑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는 그저 혐오 발언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헌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려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헌법 제1조 2항은 그저 정치화법 시험에 나오면 외워야 하는 헌법 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폭넓게 참정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헌법 제1조 2항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지금 아동과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여러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은 곧 인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우리는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제26차 아동안전위원회 국민회의 투표권 왜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나?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